안녕하십니까, 이의영입니다. 저는 오늘 월드 옥타와 차세대 리더를 위한 강좌에 있어서 시장 구조의 이해와 기업의 행동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강의의 내용은 이 화면에 있는 도표의 내용을 가지고 2시간 동안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기업의 행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장의 이해에 대한 SCP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세부 내용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최근 코로나 상황과 여러 기업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관하여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주제의 강의에 있어서 인트로덕션에 사용하는 그런 강의 내용인데요. 우선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에 또 기업에 영향을 미칠 주요 환경 변화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그것들이 이제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또 미래학자들과 또 각종의 민간의 또 공공의 연구원들에서 분석의 보고서들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기스텝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환경 변화와 국내 환경 변화를 통해서 발생한 주요 환경 변화의 내용입니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및 관련 규제 완화, 또 의료 시스템의 변화, 위험이 일상화되는 뉴노멀 사회, 또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이것은 공급망 지역화와 보호무역주의의 기조 확산, 또 글로벌 리더 부재와 아시아로 영향력이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상황을 1년여 겪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듣던 이야기들이고, 또 일정한 정도는 충분히 체감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국내 환경 변화도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과거에 그동안 이제 시장이 중시되던 상황에서 정부 역할이 확대가 되어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와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 기업과 또 개인과 기업과 산업 생태계와 또 나아가서 국가까지도 이제 생존의 문제, 또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 나아가서 도전에 응전하는 이러한 문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것입니다만, 이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강의도 이제 과거와 같은 상황이라면 일부의 참여자들과 함께 대면 강의가 이루어졌을 텐데, 지금 이제 그동안도 그래왔듯이 지금 이 비대면으로 온라인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면 접촉을 하지 않는 제품 또 서비스가 일상화된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산업들이 흥망이 또는 성쇠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또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바이오 헬스 시장의 도전과 기회. 바이오 헬스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도 급속히 이제 새로 시작되게 되는 초기 국면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원격 진료가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원격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크게 확산되고 급속히 지금 이제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어떤 형태로든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제 나타나게 될 그런 것을 우리가 전망들을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진단 키트,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등 바이오 헬스 시장이 지금 우리에게 매우 급속히 요구되고 있고, 이제 백신의 확보와 또 이것의 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각국에 거의 전쟁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일과 같이 뉴스를 통해서 또 SNS의 여러
이 정보들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험에 대한 대응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위험들에 대한 대응이 이제 이걸 역으로 다른 관점에 또 다른 단어로 사용한다면 안전 욕구가 매우 크게 확산되고 있고, 이 안전 욕구를 어떻게 하면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은 기업들에 의해서 또 나라들에 의해서 이제 제도화되고 정책이 도입되고 법제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건강에 관한 안전의 이슈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에 대한 안전의 이슈, 또 건강에 대한 안전의 이슈, 기업의 경영 환경에 대한 안전의 이슈, 특히 이제 경제에 있어서 많은 예측하기 힘든 변화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재무적 관심, 재무적 성과, 또 재무적 가치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가치를 포함해서 기업의 안전성의 문제가 거의 생존의 문제까지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국 중심주의의 강화가 그동안 글로벌라이제이션 1980년대 이후에 급속히 확산되어졌고, 또 나아가서 1995년 이제 WTO의 출범 이후에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신자유주의의 흐름과 함께 거의 일상화되어졌지만, 이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세계적 팬데믹 현상 속에서 세계 각국이 자국 중심적 대응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미중 간의 갈등과 겹쳐서 이제 또 블랙시트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세계적 현상들이 이제 자국 중심주의라고 하는 이 각국의 생존의 각자 도생의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회를 살고 있지만, 이것만이 개인이 직면한, 또 기업이 직면한, 또 국가가 직면한 새로운 위기 상황인 것이 아니고, 지난 10여 년 사이에 우리 기업은, 또 개인도, 국가도 거의 코로나19 코비드 팬데믹 상황에 못지않은 메가 트렌드의 경영 환경의 변화가 지난 10여 년 사이에 급속도로 우리에게 큰 파고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해 집중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한 5가지 정도의 메가 트렌드가 우리에게 눈앞에 닥쳐 있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개인의, 또 기업의, 또 국민 경제에 엄청난 파고로 영향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변화들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이전부터 그래왔지만, 특히 2007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또 세계적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일컬어 뉴 노멀이라고 했던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그런가 하면 고실업의 장기적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뉴 노멀, 경제에 있어서 뉴 노멀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이미 지난 10년간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새로운 경영 환경이다, 또 새로운 경제 환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제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 명명되어지는 새로운 기술의 융복합이 매우 급속도로, 또 매우 다방면으로 우리 삶의 일상의 모든 산업 분야에 확산되고 있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이런 불연속적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한 이 불연속적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닥쳐져 있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영 환경의, 또 경제 환경의
메가트렌드의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이제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개인도 개인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던 그런 이제 시장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경제 행위들이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욕구가 매우 강화되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욕구가 매우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어제 그저께 이틀 전에 무디스에서 세계 국가의 ESG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디스나 또 많은 세계적 경제 기구들 또 각종의 포럼들 세계경제 포럼을 비롯해서 많은 주류의 경제 조직들이 재무적 가치, 주주이익 극대화, 주주자본주의에 충실한 그러한 평가와 그러한 분석과 그러한 전망들을 그러한 어젠다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주주자본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 경제조직에서 처음 화두를 꺼냈던 것이고 또 이어서 주주자본주의,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던 조직들이 이제는 스테이크홀더에서 쉐어홀더에서 스테이크홀더리즘으로 그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ESG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필연코 이 SGI 사회책임 투자 지속가능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자본시장의 급속한 변화를 이 평가를 근거로 해서 자본시장의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100조 달러에 달하는 원이 아니고요. 100조 달러에 달하는 이 사회가치 투자를 전제로 하는 자본 SGI죠. 사회책임 투자 자본이 100조 달러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이제 경제연구소장으로 있을 때 CSR 포럼을 창설을 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 또 공공기관 또 중견 중소기업들의 이 CEO들 또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들이 다수가 모여서 원래 포럼을 오랫동안 지속한 적이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난 연후에는 독일의 아데나워 재단에서 공동 주최를 요청해 와서 공동으로 국제 포럼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10수년에 불과한 그 당시에 세계 자본시장의 SGI 펀드는 4조 달러라고 그랬습니다. 4조 달러도 우리 돈으로 말하면 4천조 원에 이르는 매우 대규모의 투자 자본 시장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10수년 만에 4조 달러라고 평가되어지던 ESG에 근거한 사회 가치 투자 자본이 4조 달러라고 이야기하던 것이 지금은 100조 달러라고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한국 안에서도 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사회 다방면에 이제 매우 확산되고 있고 개인도 그렇지만 기업들도 이 사회가치 추구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재무적 가치의 추구, 이윤 극대화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지속 가능 한가에 대한 여러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이제 관심이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 가치 경영 또는 사회 책임 경영 또는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매우 크게 도전으로 또 기회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구조적 요인이지만 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한국 사회의 경우에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한국이 특히 이 고령화의 속도가 이제 가장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고 저출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직면한 구조적 메가 트렌드의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작년 초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코비드 팬데믹에 따른 이제 급속한 경제 환경의 변화, 이 중에 하나만도 개인이 또 기업이 또 국가가 세계 경쟁 시장 속에서 경쟁에 있어서 위기적 상황을 나아가 기회적 상황으로 만들기에 쉽지 않은 버거운 변화인데, 이렇게 큰 변화들이 5개의 변화들이 동시에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 환경이다, 경영 환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를 이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변화의 과정을 본다면 1965년도에 이르러 1960년대 초에 이제 경제개발 계획을 1963년부터 65년도부터 이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경제 성장을 이제 한국 경제 이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 중에 하나였던 한국이 이제 성장을 모토로 달림으로써 가난으로부터 빈곤으로부터 탈피, 그리고 한국 경제를 성장하는 드라이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일컬어 개발연대의 시작인 것이죠. 그 당시 한국 상황은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이고 오로지 인구만 많은 이제 흥부지방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한 국민 경제가 추구해야 될 다양한 경제 가치들, 예를 들면 고용, 완전 고용, 또 경제 성장, 또는 경제 안정, 또는 소득의 분배, 또 국제 수지의 안정 등등의 국민 경제가 지향해야 될 다양한 가치들, 다양한 경제의 목적들, 추구해야 될 바들 중에 이제 당시 한국 경제는 그 중에 경제 성장을 거의 유일의 가치로 경제 성장 제일주의, 성장 제일주의를 채택하게 되어집니다. 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크게 4가지 전략을 채택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가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관주도,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입니다. 세 번째로 대기업 주도의 성장 전략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균형 성장과 불균형 성장 전략 중에 불균형 성장 전략을 채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한국의 세계 시장이 이제 194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 부흥을 지향하는 세계 각국의 경제 흐름과 함께하면서 특히 60년대 이후에 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세계 경제의 황금기, 고도성장기에 한국 경제가 수출 개방 경제를 지향하면서 한국 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중간에 이제 여기는 이제 경부고속도로 개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대규모 단위의 사적 인프라 투자, 사회 간접 자본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70년대 들어서서 이제 중화공업화를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 집약적 원재료와 부품을 그리고 기계를 수입하는 수입 유발적 수출 주도형, 이제 단순 가공형의 임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노동 집약적 그러나 수출 주도형의 성장들이 이제는 이 중화공업화를 선언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화공업화의 초기 단계에서도 여전히 노동 집약적인 최종 소비재 중심의 산업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장 과정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중화공업화가 본연에 의미하는 생산재, 자본재의 투자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이제 오일 쇼크들이 1,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이 N자 형태로 성장 국면을 다다르게 되어지고
이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는 이제 88 올림픽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후에 이제 이 어려움을 겪다가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OECD도 가입하고 중진국 또는 나아가 선진국의 초기 국면에 접어든다고 하는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을 겪지만, 우리가 잘 아는 97년 세계적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그로 인해서 외환위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IMF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5가지의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30대 재벌의 절반이 연쇄 부도가 나는, 그래서 재벌이 그룹이 해체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것의 이제 극명한 상황이 대우사태라고 할 수 있죠. 또 그런가 하면 한보사태도 역시 문민정부의 한보사태도 여전히 한보사태가 이제 최초로 재벌 그룹들이 해체되어지는 최초 사태인데, 그 이후에 대우사태로 극명하게 나타나는 재벌의 어려움을 우리가 재벌 구조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다시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2007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다시 N자 형태로 상승할 것인가 또 아니면 하강할 것인가 하는 어려움 속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이 5가지의, 그 중에서 4가지의 지난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하는 중에, 이제 지난 1년 전에 코로나19 코비드의 팬데믹이 발생함으로써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또 여러 자료를 통해서 다 보고 있지만, 이제 K방역으로 일컬어지는 방역의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되어지고 있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거시적 경제 지표로서는 이제 세계적 수준에서 선방하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사회적 가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디스 평가에 의하면 세계 1위로서 기업에 대한, 국가에 대한 지속가능 경영의 우수국가로 평가되어지고 있는 것이 긍정적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변화 속에 그 변화를 타고 큰 파고를 타고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상승하는 그런 기업들이나 개인도 있는 반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의 도산지경에 있는 그런 무수히 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개인으로는 해고가 되어지는 많은 노동자들과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 기업들로는 수출이나 국제관계에 있던 많은 기업들이 이제 국경이 단절됐다기보다 이제 국가 간 이동이 단절됨으로써 항공업을 비롯해서, 여행을 비롯해서 또 수출 수입 업무를 하는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중이 유사한 국가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2배 이상 높은데, 소상공인들이 매우 절체절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있고, 또 간접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 생각에 3가지는, 첫 번째 뉴노멀 상황, 또 4차 산업혁명이라고는 이제 기술의 변화, 또 이 5가지 중에 첫 번째 뉴노멀 상황, 또 인구구조 변화,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외생 변수랄까,
통제가 다소 쉽지 않은 그런 구조적 변화라고 한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우리 기업들이 또 개인이, 특히 기업들이 또 국가가, 정부의 산업 정책들이 급속히 채택할 것인가, 어떻게 이에 대응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이 5가지 중에 3가지 1, 4, 5번은 상대적으로 외생 변수적 특성이 강한 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내생 변수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기업이 이 경영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메가 트렌드의 변화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기업들은 신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서 어떻게 부응하고 적응하고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기업 경영에 반영할 것인가, 어떻게 채택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인가, 그래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세계 경제의 기업들의 변화 과정이 그랬지만, 특히 한국 경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개발연대를 지나면서 노동과 자본의 요소 투입을 통한 일컬어 요소 투입형 성장 국면을 겪어왔다면, 이제 지난 1, 20년간에는 혁신과 또 협업이 새로운 성장으로, 성장 동력으로 변화되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을 위해서 요소 투입형에서 혁신주도형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논의가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가 고민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중에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업들은 신속히 또는 치밀하게 분석해서 경영 전략에 반영해야 된다. 또 이미 여러분들이 일부는 하고 있고, 그래서 선진적으로 선구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좌측에는 일컬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4차 산업, 뭐 그렇게 좋아하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일컬어지는 이런 기술혁신의 융복합적 급속한 변화가 기업의 새로운 유형적 동력으로 기업 이윤을 추구함에 있어서 반영해야 되는, 그러한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되는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X축은 시간입니다. 타임이고, Y축은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겠죠. 과거에는 노동과 자본이, 이것을 나누자면, 구태여 나누자면 초기 단계에는 노동이 중요한 생산의 요소였고, 발전 단계에 따라서 자본이,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기술이 중요한, 기술이 성장의 동력이 되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과거에 경험한 바들이죠. 물론 이제 나아가서 부 자체가 성장의 동력이 되어지는 상황도 여전히 한편으로 있습니다만, 일단 일반론으로 이야기하면 기술이,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보가, 우리 한국이 이제 IT 강국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나아가서는 또 지식 기반 경제들이 이제 지난 1, 20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신성장 동력으로서 뉴 테크놀로지, 6대 뉴 테크놀로지 산업들이 한국의 산업 정책으로도 오랫동안 주력해 왔었고, 또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들을 사업의 기회로 삼아서, 또 사업의 동력으로 삼아서 여기까지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짧은 시간 내에 이제 네트워크 경제,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여 년 사이에 세계 최대 기업들이 이 네트워크 경제, 일컬어 또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성장의 기반이 되는 기업들이 전 세계에 이제 초거대 기업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았고, 또 지금도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지금 단계에 이르러서는 4차 산업 컨버전스, 융합과 복합이, 융합과 통섭이 중요한 이제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되어지는, 또 성장의 동력이 되어지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형적 동력으로 기업 이윤을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이제 기업 환경의 변화이고, 또 오른쪽에 화면에는 무형적 동력으로 이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기업 경영에 반영하고 또 그것을 재무적 성과로 나타나게 할 것인가, 전략적 CSR, 전략적 사회적 가치 추구, 사회가치 경영을 어떻게 기업의 성장에 연계시킬 것인가, 또 지속 가능한 경영에 어떻게 부응해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길어져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경영 환경의 변화와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가 버거운 그런 위기적 상황이지만,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잘 적응하고 성장의 동력을 잘 반영하여 채택한다면 레드오션을 경험하고 있던 우리 기업들 중에 블루오션을 개척해 나가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영환경의 변화 속에서 저는 오늘 다시 기본에 충실해서 내가 속해 있는 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시장의 구조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또 그 안에서 기업 경영의 기업의 행동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SCP Structure Conduct Performance 전략에 의해서, 패러다임에 의해서 구축되어져 있는 시장 구조에 대한 이해의 틀에 근거해서 여러분과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 화면에 글씨가 작아서 각각을 잘라서 슬라이드를 구성했습니다. 맨 먼저 시장의 구조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시장이 형성되는 기초 조건은 어떠한 것들이 구성 요소로 또 고려 요소로 논의되는지, 시장이 형성되는 기초 조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측면이 있죠. 이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사람이 또는 기업이라기보다 사회 구성원 개인이 경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궁극적 행위일까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면 소비자, 가게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효용을 추구하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업가로서 이윤 추구가 궁극적입니까? 효용 추구가 궁극적입니까? 물론 이윤도 기업을 이제 소위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라고 하는데, 기업 분석을 좀 더 기업의 내부를 분석하는 이제 그러한 경제학의 영역과 경영학의 영역이 접하는 그 학제간 분야에서 많은 학문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볼 때 이윤조차도 경영자의 효용함수의 한 변수로 간주하는 이론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추구하는 바 만족감, 그것을 조금 더 일반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행복의 추구, 그 행복은 만족으로부터 온다고 단순화시킨다면 그 만족을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경제학 용어로 표현한 것이 효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효용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이라고 했을 때 개인이 추구하는 바 소비행위를 통해서 효용은 궁극적으로 소비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윤 자체도 경영자의 효용을 결정하는 변수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도 역시 이윤을 확보해서 그 이윤을 통해서 재투자도 하고 또 소비도 하게 되어집니다. 재투자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윤도 또 다시 재투자와 소비로 활용되게 될 텐데,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소비행위가 1차적으로 효용을 확보해주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비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소비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야 소비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소비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상품이죠. 각종의 재화와 서비스로 구성되어지는 상품이 있어야, 소비의 대상이 있어야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 소비의 대상인 상품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어야 상품이 존재하는 겁니다. 소비는 필연코 기업의 생산 과정이 있어야 소비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업의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은 이 개념적으로 정의하면 생산의 요소를 기술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을 생산이라고 합니다. 생산의 요소는 원재료를 포함해서 노동과 자본과 토지, 생산의 3대 요소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 더 더해서 경영을 포함하면 생산의 4대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서 칠판이 있으면 이제 그려가면서 말씀드리면 더 실감이 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를 통해서 효용이 확보되어지는데, 이 소비는 소비의 대상인 상품만 존재해서 소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소비가 가능한 겁니다.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창출되어집니까? 소득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매력입니다. 구매력이 있는 자만 소비가 가능한 겁니다. 즉 소득이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소득을 획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 또는 가게가 가지고 있는 생산의 요소를 기업에 제공해야 소득이 창출되어집니다. 가지고 있는 노동을 기업의 생산 요소로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것이 임금인 것이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게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저축 과정을 통해서든 직접 이 자본 투자가 됐든, 자본을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그 대가로 이자라고 하는 소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토지의 생산 요소의 대가로 지대를 얻게 되는 것이고, 경영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를 제공해서 이윤이라고 하는 소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이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4대 요소인 것이죠. 즉 기업의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생산 요소를 제공하여서 그 생산 요소가 기술적으로 결합해서 소비의 대상인 재화나 서비스를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고, 그 생산 요소를 제공해서 대가로 획득한 소득이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구매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과정을 통해서 효용을 증진시키고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경제의 순환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화면에 공급 측면에 첫 요소가 원재료입니다. 원재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을 하기 위한 필수 재료입니다. 이 원재료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느냐, 또 원재료가 어느 정도 얼마나 고급의 퀄리티가 뛰어난가, 풍부한가, 또 대체성은 있는가, 다양한 원재료를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시장의 공급을 구성하는 기초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산이 되어야 공급이 되는 것이니까, 공급을 위한 생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요소의 기술적 결합이죠. 이 기술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존재할 수 없겠죠. 기술이 적급하다 그러면 정확한 생산품이 생산되어져서 소비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어렵겠죠. 만족도를 높이기 어렵겠죠. 기술이 좀 더 비용 절감적인 기술 혁신이 일어난다면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은 소비를 가능하게 하겠죠. 또 과거에 없던 새로운 기술들이
혁신돼서 개발되어진다면, R&D 투자를 통해서 개발되어진다면 새로운 상품과 새로운 서비스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시장의 상품이 또 시장의 공급이 형성되기 위한 기초 조건의 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의 조직화. 노동조합이 없는 또는 없거나 구성되지 않는 그런 업종이나 또는 그런 우리나라의 경우에 중소기업들은 조직화율이 매우 낮죠. 그런 상황,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과 노동조합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산업 또는 기업들의 시장 공급의 양상은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제품의 내구성입니다. 최근에 일회용품의 환경과 관련해서 일회용품 생산에 일회용품 사용 또는 환경에 역행하는 그런 제품들의 사용을 또 생산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움직임들이 매우 크게 있고, 그것은 조금 전에 말한 사회적 가치 ESG의 첫 번째가 환경이죠.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라고 하는 ESG의 첫 번째 요소이죠. 지속 가능 경영의 중요한 축이기도 합니다만,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재생 가능하다 하더라도 일회용품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자원의 낭비라고 하는, 자원과 환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논의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일회용품이냐, 또 내구재라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짧으냐, 또 내구연한이 매우 긴가에 따라서 시장의 공급의 양상은 크게 달라지고, 또 시장의 구조도 달라지고 시장의 행동도 달라집니다. 기업의 행동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내구재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수년 전에 독일의 모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그 기업은 전자산업에 있는 기업인데 뭐 구태여 회사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고, 이렇게 급속도로 전자산업의 상품 구성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이제 소위 백색 가전이라고 하는 가전제품들 중심으로 100년이 넘은 기업이 가전제품을 여전히 주력 제품으로 고수하고 있는 세계적인 소위 히든 챔피언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 한국 제품이 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회사명을 구태여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대기업들의 제품들이 전 세계에서 가전제품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의 특정 제품, 예를 들면 세탁기, 거기서 현장에서 그분들이 브리핑하는 구체적인 상품의 예였습니다. 보통 세탁기의 경우에 평균 수명 또는 내구연한을 보통 한 10년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내구연한을 20년을 본다고 그래요. 한국에서도 이제 당시에 언론 보도나 또는 뭐 SNS 자료에 의하면 그 제품이 빌트인으로 퍼니시 되어지는 국내의 유수한 강남의 유명한 아파트들은 그 제품이 빌트인으로 구비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내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시장의 존재 또는 시장의 공급을 규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기업의 제품의 가치, 또 가치 대비 무게, small is beautiful. 지금 모든 것이 소형화되어지고 있고, 당장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각종의 것들도 PC에서 노트북으로, 노트북에서 태블릿으로, 태블릿에서 스마트폰으로 진화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거니와 시장의 공급의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급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행태들, 기업의 경영 전략들, 또 법적 어떤 체제들, 제도들, 법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특히 정부 주도형 성장 전략을 채택해 왔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산업 정책을 법에 근거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시장 상황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수입을 제한하던 시절에는 우리나라 예를 들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도 옛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80년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국에는 지금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너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은 뭐 비디오라는 것이 아예 여러 세대를 거듭해서 진화해서 거의 시장에서 사라져 있지만 그 당시에 세계 시장에는 비디오 테이프와 비디오 기기가 대세를 이루는 상황에 한국에서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들어올 때 휴대 금지 품목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한국에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법적 제한이 있어서 등등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수요 측면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